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배우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세포막에 대해서는 좀 안 배우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뒤로 좀 밀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지난 시간에 좀 빼고 넘어간 우리 세포막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냐. 바로 세포막은 그냥 비닐막처럼 죽어있는 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포막이 이 물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안 받아들이고 또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고 또 필요한 물질은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어떤 물질을 선택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발한 생명 활동하는 기관인데, 자, 그런 물질의 출입, 세포 활동 물질의 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나 양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그 출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투가 있습니다. 삼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능동수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포 외배출, 세포 내배출. 요거 두 개는 그 같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확산, 삼투, 능동수송, 세포 내 배출, 세포의 배출과 세포 내 섭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요 확산과 삼투가 좀 연관성이 깊고요. 그 다음 확산과 삼투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요 두 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두 개, 능동수송과 세포 내 배출,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는요, 요게 에너지가 좀 사용이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물질 출입, 물질 수송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 이거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확산과 삼투, 그리고 능동수송과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여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막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 비누방울이랑 좀 비유를 해놨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가 여기 비누방울 불고 있는데요. 이 비누방울 여러분 다 불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비유처럼 비누방울이 약간 세포막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얇죠, 그렇죠? 또 거기다 세포막은 아예 비누방울보다 훨씬 얇죠. 왜냐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고 얇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비누방울 보시면 겉에 보셨어요? 비누방울 겉에 보면은 이제 여기 빛이 산란돼 갖고 무지개 무늬가 보이는데 이 무지개 무늬가 계속 흘러다니죠. 그렇죠? 움직이죠. 왜냐? 이 비누방울이 이 비누물이라는 그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체로 된 막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세포막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포막도 사실은 거의 반 액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액체로 된 막이 있을 수 있어? 저도 이렇게 적당한 예를 적당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비누방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누방울도 액체로 된 막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요 비누방울 안쪽하고 비누방울 바깥쪽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런 경계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비누방울과 세포막의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포막의 성분 뭔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세포막의 성분. 세포막의 성분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우리가 저번에 지질 그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배웠죠? 인지질. 그 인지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로도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인지질과 단백질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막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생명이 존재했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제 얼굴이 좀 가리네요. 그렇죠? 자, 왜냐면은 이 세포막이 있어서 세포막은 기본적인 역할이 막은 그 기본적인 역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 안과
세포 밖을 이제 구분을 해주죠. 자, 그런데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데 이 안과 밖이 안쪽이 세포 안쪽이잖아요. 이 세포 안에서는 생명 활동,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생명인 곳이고 밖은 이제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생물이 되는 거죠.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탄생하면서부터 생물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포막이 가져야 되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포막이 탄생하면서부터 생명이 탄생했다고 제가 좀 이거 좀 과장돼서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자, 그 세포막이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생명이 처음 탄생할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최초로 어디서 태어났죠? 그렇죠. 바로 바닷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이 막 출렁출렁한 바닷속. 그렇죠. 아무 생명이 없었던 그 초기 지구에 바닷속에 최초의 세포막이 태어났는데, 자,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이 뭘로 돼 있었어요? 그때 뭐였어요? 물 속이니까 뭐예요? 안에도 물이 있고, 그렇죠? 바깥에도 물이 있겠죠. 이렇게 물과 물 사이를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과 물 사이를 경계를 해주는 물질은 어떨까요? 어, 물에 잘 섞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물에 잘 섞이면 물에 흩어져서 물하고 섞여 흩어져 버리겠죠. 물에 안 녹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물에 안 녹는 물질이려면은 우리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에 제일 안 녹는 게 뭐였죠? 그렇죠. 기름이죠. 기름.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요 세포막은 성분은 필수적으로 지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비눗물하고도 비슷한 게 비눗물도 그렇잖아요. 약간 이 물에다가 지질을 좀 섞어서 비누라는 게 뭐예요? 그 비누화 반응이라고 해갖고 지질에다가 알칼리 그 지방에다가 알칼리를 섞으면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서 비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친수성이 한쪽은 소수성인 그런 이제 비누가 만들어진데 뭐 크게 관련 없지만 어쨌든 이 액체로 된 막 그렇죠? 이렇게 물과 물을 구분해주는 지질이어야 됩니다. 지방이어야 돼요. 물에 잘 안 녹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방을 물에 넣으면은 어떨까요? 이게 세포막이 되나요? 여러분들 물에 기름 넣어봤어요? 세포막이 되던가요? 안 그러죠? 물 위에 둥둥 떠버리죠? 그렇죠? 세포막 이렇게 세포막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막 뭐야 물 위에 넣어봤자 여기 뭐그 세포막이 되는 게 아니라 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버려요, 그렇죠? 둥둥 떠버려. 그러면은 이게 기름은 절대 막이 또 세포막이 될 수가 없어요. 물과 물을 구분해주면서 물에는 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물에 녹지 않으면서도 얘가 물 안쪽에 가라앉아 있어야 돼. 물 위에 둥둥 뜨면 안 되고 물에 이렇게 둥둥 뜨면 안 되고 물 안쪽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라앉아 있으려면 안쪽은 이렇게 물하고 안 친한 그죠? 기름기면서 바깥쪽하고 안쪽은 또 얘가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왜냐? 안에도 물이고 밖에도 물이니까 안쪽과 바깥쪽은 물하고 친해야 되고 요 가운데 부분은 물하고 이렇게 안 친해야 돼. 그렇죠? 기름 끼워야 돼. 그래야지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해 줄 수 있으니까. 어. 자, 요렇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이 세포막을 이루려면은 물에 위에 안 뜨고 물 아래까지 가라앉아 있으면서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해 주려면은 기름 성분으로만 오로지 기름 성분만 돼 있으면 안 되고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하고 친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물하고 친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물질들이 뭐냐? 그런 물질 중에 가장 후보가 바로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인지질 어때요? 인지질은 이렇게 머리가 인산으로 돼 있고요. 머리에 인산기라는 게 붙어 있고요. 아래쪽이 이제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지방산은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입니다. 기름기입니다. 기름기인데 이제 인산은 요게 그 극성을 띠고 있어서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머리 대가리는 물하고 친하고 친수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산 부분은 기름기니까 요게 그 물하고 안 친하고 그걸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옛날 그 아직 세포막의 비밀이 밝혀져 있지 않을 때도 과학자들은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일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나중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세포막의 성분이 인지질이 맞았죠. 대부분 인지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인지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다음 화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렇게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한쪽 방향 보고 있으면 한쪽은 반드시 이렇게 또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두 층을 이뤄 갖고 인지질이 이렇게 두 층을 이뤄 갖고 어 인지질이 이렇게 두 층을 이뤄 갖고 음,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나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물을 칠한 부분이 바깥쪽 물을 칠한 대가리 부분이 바깥쪽도 보고 안쪽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3차원으로 둥글게 있으면은 이게 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해 주면서 물 안쪽에 물을 품고 있으면서 또 물 속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포막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질이 주성분이죠.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 누가 뭐니 해도 당연히 인지질입니다. 그런데 세포막을 연구를 해보니까 요 인지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도 또 있었어요. 단백질. 음. 단백질이 어떻게 있을까? 단백질이 어떻게 있을까? 옛날에는 요 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 얼굴을 자꾸 있는데 하는데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음, 옛날에 인지질이 단백질이 어떻게 있었냐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백질이 요렇게 여기 여기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한 인지질이 절반 정도가 단백질 절반 정도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해요. 뭐 샌드위치 같잖아요. 그렇죠? 이 단백질 빵이고 가운데 인지질이 뭐 치즈나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고기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샌드위치 모델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왜냐? 이 만약에 세포막이 모델이라면요, 물질의 이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하고 친한 친수성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친수성 물질은 얘가 물하고 친한 애들을 잘 통과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친수성이기 때문에 얘가 단백질을 아주 잘 통과합니다. 단백질 잘 통과해. 그런데 인지질 맞나요? 인지질은 여기 지방 성분이 많지. 인지질도 다리 부분이 지방 성분이죠. 그래서 인지질 다리 부분을 통과를 못 해갖고 얘가 통과를 못 합니다. 여기 지금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방 성분은 그 지방 성분, 지방하고 친한 애들, 소수성 물질은 잘 통과할 수 있냐? 소수성 물질도 이렇게 하는데 소수성 물질은 딱 먼저 친수성인 단백질 만나 버리죠. 단백질은 너는 지방하고 친하니까 통과하지 마. 그래서 단백질 통과 못 합니다. 요게 물하고 친한 애들은 물하고 친한 애들끼리 친하고 기름하고 친한 애들은 그러니까 소수성 애들은 소수성 애들끼리만 친하거든요. 그리고 뭐 친수성 애들은 보통 이제 극성을 띠고 있어서 서로 막 강한 전기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소수성 물질은 그 전기적인 인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물 분자끼리 막 모이고 얘들은 상대적으로 물 분자인 애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이제 둥둥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모델로 돼 있으면 이런 이제 샌드위치 모델을 이렇게 막 세포막이 구조가 돼 있다면은 이런 친수성 물질도 통과 못하고 소수성 물질 통과 못하고 아무 물질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투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모델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어떤 모델이 제시가 되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림 있죠?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으로 있고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으로 돼 있고 여기에 단백질이 중간에 송송송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자, 이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했던 소수성 물질. 자, 소수성 물질은 얘들이 어디를 통과하면 되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면 돼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쭉 통과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친수성 물질들, 물하고 친한 친수성 물질은 그럼 어떻게 통과하냐? 친수성 물질들은 이렇게 통로 역할하는 막단백질들이 있어요. 얘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단백질을 통과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물질의 이동 물질의 출입에 관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거기다가 이 단백질은 또 구조를 막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 통로 역할하는 물질을 통로 역할하는 요 막단백질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이런 막을 우리가
이런 말을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해요. 왜냐면 왜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하냐?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얘를 딱 위에서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면은 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인지질이 막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송송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그랬던 모자이크 작품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비누방울처럼 액체 상태라고요. 요 인지질이 아주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 인지질이 거의 반 액체 상태, 기름기거든요. 얘들이 이제 막 유동적으로 막 흘려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모델을 세포막의 구조를 가다는 이들을 우리가 유동, 움직인다, 그죠?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인산 부분이 바깥쪽으로 배열되고 수성이 지화산 부분이 얘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 지방은 지방끼리 모이고 물하고 친한 부분은 물이랑 뭐 다른 그런 애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막단백질이 단백질인데 가끔 이렇게 탄수화물이 박혀 있는 이런 단백질들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당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당단백질이라고 하고요. 뭐 당단백질도 있고 뭐 일반 단백질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인질 사이에 당단백질도 박혀 있고 일반 단백질도 박혀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뭐 막 사이사이 보면 조그만 파란 게 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 나와 있죠. 이 콜레스테롤이 또 사실은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하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요 세포막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포막의 유동성 확보해 준다. 원래 유동성 있다며 왜 유동성 확보해 줘?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물도 얼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도 조금 얼거든요. 날씨가 좀 기온이 낮아지거나 뭐 체온이 떨어지면은 요 세포막이 좀 딱딱해지는데 그러면 얘가 세포막이 좀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은. 근데 유동성이 떨어진 게 뭐가 문제냐? 왜 세포막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 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을 때 막단백질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통로 단백질 하는 통로 단백질이 여기 박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물질이 이제 여기 있다 이거죠. 자, 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얘가 요렇게 와서 이렇게 막 만약에 세포막이 고정돼 있다면은 세포막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이 물질이랑 이 막단백질이랑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죠.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 물질이 요 세포막 단백질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렇죠. 막이 움직인다. 그럼 막이 여기까지 오면은 올 수 있다면은 얘가 여기 세포막 요 막단백질 만나서 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포막의 기능을 활발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가 낮아지면 요 인지질층이 막 좀 굳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굳어버리는데 그 굳는 걸 방지하는 게 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으면은 얘들이 좀 굳질 못해요. 왜냐면 굳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음 같은 거 얼 때 이 결정 구조를 막 가지게 되잖아요. 되게 잘 배열이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애들이 중간에 박혀 있으면 콜레스테롤은 이제 스테로이드 지질인데 이런 게 박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방 성분이니까 이 지방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얘들 때문에 인지질들이 확 줄을 빡빡해서 줄을 아주 쫙 정렬하게 서 있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막이 굉장히 가득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막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역할하는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자, 요런 세포막 구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공 세포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인공 세포막을 우리가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갖고 리포솜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거를 그 세포막하고 융합해서 세포 안에다가 어떤 약물 같은 걸 집어넣는 왜냐면 여러분들 골지체에서 들어있던 단백질이 요 세포막 바깥으로 분비되는 과정이 어때요? 세포막하고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분비 소낭이 합쳐지면서 안에 있던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리포솜에다 약물을 넣어갖고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약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리포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리포솜이 세포막하고 합쳐지면서 융합하면서 이렇게 안에 있던 약물이 들어가면서 약을 이제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쵸? 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아빠가 이제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확산, 능동수송, 확산, 삼투, 능동수송, 그리고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이렇게 네 가지. 세포의 배출하고 세포 내 섭취는 이제 한 가지로 치니까 총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 먼저, 음,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네 가지라고 했는데 먼저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죠. 요 능동수송하고 수동수송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수동수송하고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이 있는데, 능동수송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수송, 능동수송 나눈 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에너지 사용하지 않느냐, 이걸 나누는 거죠.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물질이 막 들어와. 아니면 또 물질이 막 나가. 이런 거는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다시 물질의 분포 차이에 의한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그냥 물질이 많으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야. 그쵸? 어, 수동수송은 이제 그런 거고 능동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 사용해서 어, 이 에너지 사용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농도가 적은 물질도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밖에 공기가 많으면 공기는 그냥 산소가 필요한다 그러면 산소는 그냥 우리가 숨만 들이쉬어도 밖에 많으니까 그죠 산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예를 들면 뭐 내가 막 주변에 연필이 많아. 연필이 막 많은데 그럼 연필 굳이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막 빨간색 볼펜을 찾는데 빨간색 볼펜은 없어. 그러면 빨간색 볼펜을 막 찾아갖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뭐좀 적절한 예인가요? 어쨌든, 에너지 사용하냐, 에너지 사용하지 않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능동수송과 수동수송 차이가 생깁니다.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확산하고 삼투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확산하고 삼투는 수동수송에 속하고요. 어, 능동수송 아니 능동수송이에요. 능동수송하고 세포 외 배출, 세포 내 섭취는 능동수송에 속하는 거죠. 에너지 사용하니까. 그렇죠? 자, 먼저 확산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이 확산은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지만 확산은 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막을 통한 확산이니까 세포막이 있겠죠. 세포막이 있겠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근데 이렇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건 퍼져나가는 건 굉장히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 물에다가 잉크방울 딱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물 전체로 퍼져나가고 여러분들 교실에 방귀를 뀌면 방귀 냄새가 막 퍼져나가죠. 방귀가 모여있다가 퍼져나가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 있으면 물이 위치 에너지가 높잖아요. 위치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반대가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가는 거는 요거는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근데 가만히 저절로는 안 되고 요거는 저절로 되는데 요거는 저절로는 안 된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물도 아래로 흘러나간 물 위로 오려면 다시 우리가 펌프를 쓰든가 아니면 퍼 올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확산을 우리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차이는 뭐야? 차이는 막단백질이 유무입니다. 막단백질을.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친수성 물질들은 막단백질 통과한다 그랬죠. 그리고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물질들 또는 무극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 통과하는 거다. 막단백질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여기서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세포할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산소가 세포막을 통해서 그 산소를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면 이게 막 적혈구로 갔다가 이게 조직세포로 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세포막을 여러 번 통과하거든요. 그때 항상 통과할 때 인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통해서 특히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물질인데다가 극성이 없는 데다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요 세포막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보통 좀 크게 약간 조금 더 그거보다는 큰 물질이거나 아니면은 이온 같이 나트륨 이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온처럼 이 극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극성을 띠고 있으면 물하고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인지질한테 아예 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트륨 같은 애들은 나트륨 이온 이런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촉진확산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확산, 인지지중충을 통과하는 단순확산. 그리고 촉진확산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통로 단백질하고 잠깐만요. 이게 통로 단백질하고 운반체 단백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면 통로 단백질은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통과하는 건데 운반체 단백질은 얘가 이 결합을 하는 거야.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을 하는 거야. 통과하는 운반. 그 운반하는데 결합을 했다가 결합을 해서 있다가 이 모양이 결합하면 요 서로 상호작용해서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포도당 같이 크기가 큰 애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죠? 그렇죠? 그래 어쨌든 이렇게 결합을 하느냐, 이 또 단백질이 막단백질이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결합하지 않고 그냥 통로만 되느냐, 이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자, 그리고 이 촉진 확산 같은 게 촉진 확산, 단순 확산 비교할 때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은 물질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빨리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도 차이가 크면 막 빨리 갈 거고, 농도 차이가 좀 적으면 좀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크면 빨라지는데, 단순 확산은 이게 농도 차이가 커지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는데, 이 촉진 확산은 이게 빨리 증가하다가 이게 중간에 멈춰버려요. 뭐 농도 기울기에 따른 요 물질의 이동 속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다가 이 멈춰버려요. 자,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단백질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한계가 있으니까 문의 개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얘들이 무작정 이렇게 많이 빨리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때요? 얘들은 벽을 통과하는 애들이지. 그렇죠? 그 묵성 애들은 벽을 통과하는 애들이죠. 단순 확산 애들은. 그런 애들은 뭐 벽에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근데 다만 어, 이 세포 안과 밖이 물속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 보통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 좀 친수성이지 않은 소수성이거나 무극성 물질들은 아무래도 물속에서는 물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물속에서 그렇게 활발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막단백 촉진 확산되는 물질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삼투입니다. 이 삼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 30분이 지났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물이 확산하는 현상. 자,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는 확산에서는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용질들이 이동하는 건데요. 여기는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겁니다. 선택 투과성 막은 물은 통과시키는데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중에 일부를 통과시키지 않는 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에 세포막을 단백질은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단백질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단백질 같은 거 통과 안 시키고 뭐 단백질은 좀 더 큰 탄수화물 중에도 좀 큰 거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통과 안 시키는 그 세포막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은 통과할 수 있는데 물이라든가 뭐 일부 다른 거 통과할 수 있죠. 뭐 나트륨 이온이나 뭐 단순 확산하는 뭐 산소 이산탄소 이런 것들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 단백질이라든가 뭐 설탕 이런 좀 큰 분자는 통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막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막을 사이 두고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죠. 그런데 물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여기 이렇게 세포에서 그 세포막을 사이 두고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물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녹아 있으면 그 농도가 있잖아요. 용액이니까 어떤 농도가 있잖아요. 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데로 갑니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어 이러면 지금 되게 헷갈려요. 이거 뭐가 헷갈리냐면은 음,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고, 그렇죠? 음.
자, 그런데 반대로 능동수송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래도. 자,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에너지 필요하고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삼투는 농도가 낮으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다. 얘도 에너지도 필요 없다. 그럼 이게 왜 뭐냐? 원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 이제 선택적 투과성膜을 사이에 두고 물이 이동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농도를 지금 여기 요거 이해하기 쉬우려면 농도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용질 입장에서 용질이 얼마나 들었냐를 이해하는데 얘는 이제 용질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 이동하는 거니까 물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한쪽에 10% 설탕물이 있고 한쪽에 2% 설탕물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선택적 투과성 막이 물은 통과시키고 설탕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설탕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죠. 설탕이 통과를 못하니까 어때요? 설탕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물이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요 농도가 다르니까 농도가 맞춰주면 좋겠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 2% 하는 건 설탕 입장인데 우리가 설탕 입장이 아니라 물 입장에서 보단 말이야. 물 입장에서 보면 얘가 90%고 얘는 98%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보면 얘가 고농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많은 데 적은 대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삼투 현상입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물이 입장에서 이동하면 저농도 고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물의 농도로 본다면은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약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설명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새로운 용어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 등장하는데 이 고장액은 요 세포를 아주 진한 농도가 아주 진한 용액에 집어넣은 걸 이제 고장액, 그런 액체를 세포보다 농도가 진한 그런 용액을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장액은 같다 이거죠. 세포 안하고 농도가 비슷한 그런 용액을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하고요. 이 저장액은 농도가 좀 낮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그렇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낮은 데 높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액에 넣으면은 고장액에 세포를 넣으면은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바깥이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이 고농도가 안쪽이 저농도니까 그렇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등장액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랑 바깥으로 나오는 속도랑 같다고 봐요. 그래서 물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들어가는 속도랑 나오는 속도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저장액은 이게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이 저농도다 보니까 안쪽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물이 막 들어오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세포가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막 터져요. 이 터지는 걸 우리가 용혈이라고 합니다. 용혈. 그래서 저장액은 세포질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의 농도가 더 많은 그렇죠? 물이 더 많은 좀 묽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저장액을 하고요. 좀 진한 애를 세포 안에보다 또 세포질보다 더 진한 애를 우리가 고장액으로 하는 거죠. 자, 요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식물 세포는 이게 저장해 넣었을 때 물이 막 들어와도 터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세포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터지는 거고요. 등장액은 똑같고 고장액. 이 식물은 이제 고장액이 좀 특징입니다. 고장액에다 넣으면은 얘가 물이 막 빠져나가죠. 자, 근데 이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포질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하고 세포벽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원형질 분리. 자, 이 원형질 분리 갑자기 나온 용어인데 좀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세포 소기관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세포 소기관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막 구조에 따라서 분리해 보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분리해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원형질과 후형질로 원형질하고 후형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원형질은 생명활동을 하는 세포에서 생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원형질이라고 하고요. 후형질은 생명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분 그걸 이제 후형질이라고 합니다. 이 후형질의 대표가 바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대표적인 후형질이에요. 그래서 세포벽이랑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질에 있는 애들은 다 생물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원형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질은 세포질하고 요 후형질은 세포벽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물이 막 빠져나가면서 세포질이 줄어드는데 세포벽은 그대로 있으니까 세포벽하고 세포질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포막하고 세포벽하고 떨어지는 그런 이제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는데, 아이고 이거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삼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겠네요. 뒤에는 내용이 좀 적으니까 다음 시간에 붙여서 할게요. 다음 시간이 조금 그래도 좀 여유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삼투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생긴데요. 이 삼투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뭐 농도라고 뭐 저농도, 고농도 계속 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확산에서는 농도가 맞는데 확산에서는 이 농도 차이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하니까 이를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투에서는 이게 농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물에 얼마만큼의 입자가 녹아 있는가, 요게 좀 포인트거든요. 요게 좀 상관이 있거든요. 어려운가요? 자, 그러니까 어, 여기 이렇게 뭐야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뭐 설탕이 뭐 이만큼 있고 설탕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설탕하고 비슷한 이제 엿당이 뭐 한 요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다. 요만큼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설탕이 이쪽에 더 훨씬 많아갖고 설탕이 이쪽에 훨씬 많아갖고 전체적으로 이쪽이 많다 보여요. 엿당을 보면 이제 엿당 여기 이거 이름을 좀 정해줘야겠네요. 여기를 A라고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세포막이 있고요. 이렇게 세포막 있고 A하고 B가 있는데, 자, A쪽이 지금 보시면 A쪽이 전체적으로 입자가 많죠. 설탕이랑 엿당 입자가 합쳐도 더 많죠. 근데 설탕은 뭐 A쪽이 다는 앞쪽으로 많은데 엿당만 보면 이제 B쪽이 많죠. 자, 만약에 여기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확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설탕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엿당은 이쪽으로 이동해요. 확산일 때는. 왜냐면 농도차를 비교해서 농도가 나는 데도 적은 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투는 이렇지 않습니다. 삼투는 이렇지 않아요. 삼투는 이렇지 않아요. 삼투는 이렇지 않습니다. 삼투는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 삼투는 어떻게 이동해요? 물이 어떻게 이동해요? 물은 전체 입자수를 봐요. 전체 입자수를 봐서 입자수가 물이니까, 그렇죠? 물이 그냥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삼투가 왜 일어나냐면요, 실제로 삼투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게 자연계에서 농도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물에 녹는 입자들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전자기적인 이제 그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설탕 입자들은 물하고 친하니까 물에 잘 녹는 거잖아요. 설탕 입자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에 녹는 입자들이 많으면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자수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물이 녹아 있는 어떤 농도, 어떤 그 입자가 녹아 있는 어떤 용액이 있다. 물이 있는 용액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 두 용액 사이에 삼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삼투압이 작은 쪽에서 삼투압이 큰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재미있는 게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컵이 있어요.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죠. 이런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보세요. 물이 담겨 있는데, 자, 이 물에 여기에 어떤 용질이 녹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컵 안에 용액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뭐 지금 그 선택적 막도 없고 선택적 투과성 막도 없고 뭐 삼투가 일어나고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컵에 얼마의 삼투압이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여기 입자수를 알 수 있겠죠. 입자수를 가지고 우리가 삼투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액이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물 속에 녹아있는 입자가 있다면 걔는 이제 삼투압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증류수도 삼투압이 0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투압은 이제 끌어당긴 힘이에요. 끌어당긴 힘. 그렇죠? 물을 끌어당기는 힘. 농도가 아주 진할수록 삼투압이 높은 거죠.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어떤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세포의 부피에 따른 삼투압과 팽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흡수력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걸 흡수력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식물 세포 굉장히 넣습니다. 저장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를 이렇게 저장액에 넣으면은 물이 바깥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어. 자,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어때요? 이 세포 내부가 묽어지겠죠. 그렇죠? 삼투압이 묽어진다는 거는 삼투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삼투압이 이렇게 쭉 낮아집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이렇게 쭉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식물 세포니까 세포벽이 이렇게 있겠죠. 바깥에 이렇게 세포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얘가 물이 들어오니까 얘가 부피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밖에 어떻게 돼요? 세포벽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겠죠. 세포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반작용으로 세포벽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 삼투압만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전장액과 삼투압 차이만큼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투압 차이에다가 또 그 삼투가 들어오는 방해하는 힘이 생겨요. 바로 세포벽이 이 세포를 누르는 힘이죠. 그걸 우리가 팽압이라고 합니다. 팽압. 팽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삼투압은 점점 낮아지고요. 물이 막 들어오면서 세포 크기가 크니까 팽압은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삼투압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팽압은 그걸 방해하는 힘이죠. 그래서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만큼을 우리가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흡수력. 이만큼의 힘으로 물이 들어온다 이거야. 물 흡수하는 힘.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만큼, 흡수력만큼 이 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흡수력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력을 여기다 보면은, 그렇죠. 삼투압은 점점 낮아지고 팽압은 점점 높아지니까 흡수력이 점점 낮아지겠죠. 요 정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점에서 흡수력은 0이 되겠죠. 그렇죠? 흡수력은 0이 될 겁니다. 흡수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 평형 상태가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또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확산과 삼투까지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효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오늘 배우지 못한 능동수송과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요 과정까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